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민금영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국가재난대응 체계 및 민간협력 사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재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업무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난관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난 현장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난은 무엇인가요? 재난은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뜻밖의 불행한 일, 그래서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입히는 활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입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지진, 산불, 폭설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어떤 원인과 인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은요, 붕괴나 화재, 폭발들과 같은 인위적인 결과에 의해서 피해로 대상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형태의 재난입니다. 자, 그럼 재난의 환경은 계속 변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과거의 재난과 현재의 재난, 그리고 미래의 재난은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난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지난 100년간 지구 연평균 온도는 0.74도씩 약 1도씩 상승을 했고, 평균 해수면 온도는 1990년대 이후 연간 3.1씩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 2050년에 약 2.3도씩 기온이 상승한다면 지구에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거며 자연재난은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와 같이 이상기후는 태풍, 집중호우 발생 횟수를 증가시키고 가뭄과 홍수와 같은 이러한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재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화재, 붕괴와 같은 사회재난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재난은 외부 환경 변화는 자연현상에 의한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발달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 변화 양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 그 첫 번째 원인을 볼까요? 첫 번째는 급속한 사회화로 인해서 사회 시스템이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고 그 결과 도심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적 재난에 관련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와 고밀도화, 초고층화, 지하 공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재난 취약 요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종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테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약 2년 동안 겪고 계시는 간염병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생되는 이런 재난들의 위험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유출, 테러 납치 등 아니면 디도스 해킹 등이 신종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은 과거의 재난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재난들이 변화 양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추세는요, 다양화가 되고 복합화가 되고 그리고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관리를 하는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 규모가 대형화가 되고 복잡화 그리고 그 피해가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상들이 재난관리의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관리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요, 경제발전에 관련된 안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안전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안전에 관련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난의 변화 양상이 복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 재난관리보다는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해결했다면 앞으로의 재난은 다양한 재난관리 책임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로 변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에는 경험에 의한 재난관리 체계였다면 여러분들도 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과학적, IT 기술 개발로 인해서 재난관리 체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과거에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 갈 것인가 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국한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을 보시게 되면 한 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이가 되고 있고 그 변화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난대응 체계는 국가적 재난대응 체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과거에는 관주도형의 어떤 재난관리 책임기관들 아니면 재난관리 주관기관들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민간 아니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난 대응에 참여해서 역할을 수행해주는 시민 참여형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 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기억 속에 계시는 대규모 재난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21세기 최악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사망자는 18,400명이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잦은 국가이긴 하지만 2011년도의 동일본 대지진은요, 규모 9.0의 강진으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동일본 대지진이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최악의 재난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까지 방사능 누출까지 이어졌던 사건이어서 아마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위는 인도입니다. 2001년 인도 구자라트 지진 사망자는요 약 19,727명이 발생을 했고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인접한 국가인 네팔과 방글라데시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규모가 약 6.9의 강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8위는 여러분들 폭염입니다. 과연 폭염으로 사망자가 4만여 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지난 우리도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100년 만에 더위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더위가 강승을 부렸는데요. 이때 2003년도에 유럽에서 발생한 폭염은요, 약 44도씨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록되었고, 이때 노인 아니면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7위는요, 2003년도 이란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이때도 약 규모가 6.6의 강진으로 발생을 했고요. 사망자는 43,000명이었습니다. 이때 지진 규모가 컸지만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뭐냐면 이란이 아직까지는 도시화가 되지 않아서 대부분 진흙으로 쌓아 올린 이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진으로 인해서 집들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컸던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7위는요, 또 폭염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눈으로 뒤덮인 시베리아 벌판이 있을 정도로 추운 나라인데 2010년도에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56,000여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평균 기온 온도가 섭씨 38.2도가 넘는 바람에 열대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5위는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베이징 올림픽으로 3개월가량 앞둔 상태에서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사망자는요, 약 69,197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듯 쓴찬성은 중국에서도 특히 지형이 들쑥날쑥해서 산세가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구조를 위한 이런 차량이 진입이 어려웠고 그래서 아마 인명피해가 더 큰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21세기 최악의 재해 4위는 2005년도에 있었던 카슈미르 지진입니다. 사망자는 약 8만 6천 명이었고요. 이때 규모는 약 7.6의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덮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3위는 2008년도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입니다. 사망자는 약 1만 4,6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해 보실게요. 태평양에서는요, 태풍이라고 하고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용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2위는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입니다. 사망자가 무려 23만 명이가 되고요. 예고 없이 몰려드는 이러한 쓰나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는 해저에서 일어난 규모가 약 9.3 정도의 초대형 지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자가 23만 명이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때 보시게 되면 크리스마스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 인도네시아로 섬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휴가철을 즐기고 있다가 쓰나미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들 1위는 2010년도에 있었던 대지진입니다. 사망자가 무려 31만 6천 명입니다. 규모는 7.0의 지진으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은 아니었는데요. 지반이 약하고 사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이게 섬나라거든요, 하이티가. 그러다 보니까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21세기 이래 역대 최대인 31만 6천 명이 사망을 했고 국가 인구의 약 3분의 1이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어떠한 재난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10위는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그리고 9위는 이리역 폭파 사고입니다. 그리고 8위는 괌 아시아 항공기 추락 사고였습니다. 7위는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부산 구포 열차 전복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한 사건입니다. 4위는 대형각 호텔 화재 사고고요. 3위는 2003년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2003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국가의 위기 상황들은요, 태풍 아니면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국가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에 인적재난, 지금 사회재난으로 불리는 이러한 사고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처음으로 필요성을 느낀 것이 바로 대구 지하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2위는요, 세월호 사건입니다. 2013년도에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이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혹은 많은 이런 시스템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1위는요,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재난과 현재의 재난, 그리고 앞으로의 재난은 재난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협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 프로세스, 조직, 그리고 재난에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단계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활동과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많은 학자들마다 재난관리 단계나 의미는 조금씩 다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재난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피해를 각종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네 가지로 구분해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 4단계는요, 평상시 수행하는 예방활동, 대비활동, 그리고 재난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임박해 있을 때 하는 활동들이 복구와 대응 활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서 어떤 임무와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학습하셔야 될 겁니다. 한번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방 단계는요, 재난이 발생하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실제 위기를 발생하기 위한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방 단계에서는요,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비는요, 재난이 발생을 하였거나 혹은 재난이 임박한 위기 상황에서 실제 수행해야 될 임무와 역할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실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한 대응 활동을 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 준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태풍이 제주도로 북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대비하십시오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비가 그 대비인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대비를 세 가지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 대비활동. 그래서 평상시 대비활동은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훈련하는 이런 활동인 거고요.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 기간이 있습니다. 뭐 산불 조심 기간, 아니면 폭염 기간, 뭐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 대책 기간도 대비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위기 징후가 발현되는 그러한 시기를 대비 단계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응 단계는요. 대응 단계는 재난이 발생을 한 이후에 비상 조직을 가동해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담겨져 있는 거고요. 재난 대응의 목표는요, 신속하게 그 재난의 피해의 원인이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혹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2차, 두 번째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난 예경보가 발령이 된다거나 구조, 구호, 구급 등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이 대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구 단계는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어떠한 이벤트, 재난의 위험이 제거가 되거나 해소가 된 이후에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바로 복구 활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난관리 조직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재난관리 조직은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도 돼요. 재난관리 주관기관, 그리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입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은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서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우리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재난의 주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산림청, 철도사고나 아니면 도로사고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이처럼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재난의 주관이 되는 중앙부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 감염병은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명확하게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은요, 재난 발생 우려나 또는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이 되고 설치하고 실제 재난의 어떤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으로서 재난 현장에서 재난 수습을 지원하거나 재난 활동을 하는 이 모든 활동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지자체, 도로공사, K워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도 재난관리 책임기관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큰 의미에서는 모두 재난관리 책임기관이고요. 그 중에 각 재난 유형별로 총괄을 하거나 주관하는 기관이 하나씩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게 되면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 조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한국의 재난관리는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비상시 운영되는 국가의 재난관리 조직 체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중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 수 있고 그 사고수습본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단이 있고 그 밑에 시도, 시군구 그리고 재난에서의 현장에서 임무와 역할을 하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읍면동 아니면 일선에서 지역에서의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띠게 되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비상시 아니면 여러분들 예방하고 대비 활동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비상시 때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요.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냐면 자체적으로 지역에 취약한 지역 아니면 위험한 지역에 어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던가 아니면 교육이나 훈련, 홍보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평상시 업무입니다. 그리고 비상시 때는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구급하거나 혹은 지역의 노인이나 아니면 재난 취약계층들을 도와서 대피소로 이동해 주거나 아니면 위험한 구역이 있으면 그 위험한 구역의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비상시 때 여러분들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평상시와 비상시로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을 좀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평상시 때는 재난 취약 계층을 돌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계 최악의 21세기 재해를 봤더니 한 3개, 2개, 3개 정도가 폭염이었습니다. 이때 노인분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따라서 지역자율방재단인 여러분들은 지역의 재난 취약 계층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취약 지역이 있으면 예찰 활동을 통해서 통제하거나 아니면 그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 평상시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역 축제가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지역 축제가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행사장 안전관리 요원으로서도 활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비상시 때는 어떠한 임무와 역할을 하셔야 될까요? 비상시 때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임박해 있을 때 기상청에서 특보가 발령이 되어서 오늘 밤에 우리 지역에 태풍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임무와 역할을 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관장님이 여러분들의 소집 명령을 내리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집 명령 지역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상황 판단 회의 참석을 위해서 상황실로 가시고 누구는 취약 지역을 가시고 누구는 노인정을 가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분이 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억하실 용어가 하나가 바로 상황 판단 회의입니다. 상황 판단 회의는요, 재난이 발생하거나 혹은 재난이 임박했을 때 기관장님을 모시고 상황실에서 할 수도 있고 재난 현장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상황 판단 회의는 우리가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게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전략 회의를 하는 그러한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황실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 혹은 우리 관할 지역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떠한 임무 역할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미리 대피소 가서 대피소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점검하고 혹은 대피소에 위험 요인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는 활동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의 출입 통제예요. 지금 가로수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뭐 차단이 필요한 이런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들과 함께 출입을 통제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관할 지역의 취약계층들을 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포함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잘 대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상, 대응 단계 때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에서는 우리 관할 지역에 피해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피해 지역에 현황 조사하고 이를 통해서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이 지역자율방재단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에서의 발생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을 보호활동을 하는 지원 역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와 역할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유사한 조직이 미국과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유사할 텐데요. 일본은요, 수방법 규정에 의해서 시정촌에 약 3,253명이 있고요. 현재 수방 단원은 99만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들도 어떤 임무와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호우나 태풍 발생 시 수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순찰 활동을 통해서요. 위험한 장소에 출입을 제한을 하거나 혹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하는 알림을 주거나 아니면 대피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어떤 지역자율방재단 수방단의 사례를 보게 되면 2018년도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수방단은요, 조기 흙 대응을 통해서 침수를 방지했고요. 왜 지하나 이렇게 지하에 물이 차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흙을 통해서 침수를 방지를 했고 수해 상습 지역의 배수 활동을 지원을 했고 지역 주민들이 피난을 잘할 수 있도록 대피를 유도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자율방재단의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방 단계요. 예방 단계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홍보 활동도 실시하는 것이 바로 예방 단계고요. 또 예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대비 단계는요. 지금 현재 태풍이 제주도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입니다. 이때 뭐냐면 대피소로 가시는 겁니다. 대피소로 가셔가지고 대피소가 이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또 대피소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세월교라든가 하천 진입로에서 여러분들이 통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대비 단계입니다. 그러면 대응 단계는요. 실제 우리 관할 지역에 태풍이 온 상태예요. 이때는 지역 주민들을 무조건 대피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피를 유도하고요. 꼭 대피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지역의 경찰분들과 함께 대피를 유도하는 활동도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 중에 하나인 거고요. 출입 통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 보고를 상황실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피해 지역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 지역에 어떠한 물품과 자원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현황을 파악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님이 계실 겁니다. 그 단장님들 통해서 보고하는 일련의 활동하는 것이 바로 대응 활동입니다. 복구는 피해 조사, 복구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재난 대응 조직에서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재난 현장에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실 때 대한민국의 재난관리에서 꼭 알아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위기경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경보가 어떤 단계인지 아신가요? 바로 심각 단계죠. 거기서 말하는 심각이 바로 위기경보의 심각입니다. 위기경보는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기경보는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의 대응을 위한
공통의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따라서 관심 단계야. 그럼 우리 모두 상황관리 체계 준비하자. 아, 주의나 경계 단계야. 아, 그럼 비상조직 빨리 꾸리자. 심각 단계야. 이처럼 각 단계별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공통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단계는요, 현재 징후가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힐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징후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나 경계 단계는 징후가 발현이 됐고 어느 정도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심각 단계는요, 국가의 위기 상황이 확실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력 대응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기억해 보시게 되면 해외에서 알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했다. 그럼 무슨 단계일까요? 관심 단계입니다. 관심 단계가 되는 거고요. 한 명의 확진자라도 국내에서 발생이 됐으면 주의 단계고요. 지역에 확산이 됐으면 경계 단계,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심각 단계가 발생이 됩니다. 이처럼 위기 경보는요, 위기의 수준에 따라서 관심주의 경계 시간으로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기 경보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떠한 대응 체계를 필요로 하는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13개 협업 활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개 협업 활동, 13개의 기능은요, 재난이 발생을 하면 재난 현장에서 꼭 필요한 13개의 프로세스를 정의해 놓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상황관리입니다. 상황관리는 중앙에서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대응 활동이 필요한 것인지 보는 활동이 바로 재난관리 총괄 기능 후 상황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긴급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은 재난 약자를 보호하고 이재민을 구호하는 이런 활동인 거고요. 세 번째는 긴급통신지원입니다. 긴급통신지원은 재난의 어떤 통신, 재난 현장에 통신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 통신을 복구하고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바로 긴급통신지원입니다. 네 번째는 시설 피해 응급 복구, 다섯 번째는 에너지 공급 기능 복구. 재난 현장에서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섯 번째가 이러한 에너지, 가스, 전기 등을 공급하는 활동들인 거고요. 여섯 번째는 재난관리 자원지원입니다. 재난 현장에는 많은 장비 등이 동원이 될 겁니다. 따라서 원활한 인명피해나 혹은 복구활동에 필요한 자원들을 배치하고 활동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재난관리 자원입니다. 일곱 번째 교통대책은요, 실제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송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응급 차량이나 아니면 복구 차량들이 재난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교통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수송로라든가 수송 수단을 확보하는 활동들이 바로 일곱 번째 교통대책입니다. 여덟 번째는 의료 및 방역 서비스입니다. 의료 및 방역 서비스는요, 재난 현장에서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상자에 대한 의료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아홉 번째는 재난 현장에서는 많은 쓰레기, 폐기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는 재난 현장에서의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임시 적환장을 지정을 통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아홉 번째 재난 현장 환경 정비입니다. 열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자원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협력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게 될 거고요. 실제 자원봉사는 각종 행정 지원이나 복구 혹은 기부금 관리, 장례 지원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한 번째는 사회질서입니다. 사회질서는요, 교통 통제하고 주민 대피하고 또한 재난 현장에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활동들, 경찰과 함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11번째 사회 질서. 12번째는
긴급 구조를 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인 거고, 마지막 13번째 활동이 바로 수습 홍보 활동입니다. 이와 같은 13개는요, 재난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재난 징후가 발생을 했을 때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따라서 모든 재난 유형의 13개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재난 현장의 피해 양상 혹은 재난 현장의 피해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들이 수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재난 현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13개 활동을 지원을 하거나 또는 재난 현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인명구조 혹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바로 또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 가전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왜 손바닥만한 이 핸드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관리 매뉴얼은요,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임무와 역할, 활동 절차, 프로세스가 담겨져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매뉴얼은요,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행동 지침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매뉴얼을 받으시게 될 텐데요. 이 매뉴얼 안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 또는 여러분들이 이 임무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연락을 하고 어떠한 절차로 하고 또 어떠한 문서가 필요한 것인지 일련의 프로세스가 마련된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 재난이라고 하는 혼란한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통해서 원칙을 지켜주셔야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매뉴얼은 왜 중요할까요? 아래 보시는 두 가지 사건을 보시게 되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허디슨 강의 기적을 보시게 되면 이때 많은 인명피해를 앗아갈 뻔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게 되면 현장 대응 요원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별거 한 거 없다.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에 있었던 유람선 표류 사건도 보시게 되면 이때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유관기관의 공조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매뉴얼은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스러운 재난 현장에서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평상시 혹은 비상시 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난과 재난관리 체계 그리고 재난 대응 활동에서의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은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을 임박했을 때 상호 협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하셨던 역할도 보시게 되면 예방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홍보나 캠페인 활동을 실시를 했고, 실제 지역자율방재단 여러분들께서도 훈련에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을 숙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비 단계에서는요, 실제 취약계층들을 돌봄을 하거나 혹은 대피소나 대피로의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들을 하셨고요. 실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설 모래를 비치를 하는 등 재난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원하셨습니다. 대응 활동은요, 실제 재난이 발생한 이후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은 대피 유도 혹은 위험 지역의 순찰, 상황 보고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보호했고요.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위험 지역의 출입 통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복구 단계에서는요, 거주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그리고 전문 분야별로 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재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난 관리에 필요한 활동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꼭 알아야 될 3가지는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시는 재난관리 3계명만 마음속 깊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활동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 3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대응에는 대응 타이밍과 사전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는 위기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상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한 명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활동을 해주셔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재난이 무엇인지, 재난 관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을 학습할 필요는 없겠지만 꼭 기억하셨다가 재난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